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는 최영락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온라인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이 빠르게 변하는 오픈소스 환경과 개발자 역량 확보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2018년 11월에 입사를 해서 개발자 마케팅 부서에 있었다가 지금은 중소기업 사업부에서 이제 국내의 수많은 중소기업 회사와 함께 어떻게 애저의 성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트너와 같이 이제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와 개발자 IT와 개발자 역량을 시작으로 해서요. 저는 오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역량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서 발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IT도 정말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바뀌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보면요. 우선 저도 어떻게 보면 신문 세대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영문이긴 한데요. 이 영문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신문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디지털 데일리라든가 그 많은 신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신문에서 보면 정말 키워드들만 보면은 오픈, 디지털 아키텍처, 오른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분석, AI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AI, 가상화, 5G, 6G, 그리고 커스, 고객 중심,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보안,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수많은 정말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비즈니스가 정말 빠른 전환을 필요로 하고 그랬을 때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 수요도 정말 증가를 하고 있죠. 이때 전체적인 비즈니스 동향을 현재 성향을 보게 되면요. 첫째,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을 하던 기업들도 이제는 디지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에서 어떻게 디지털화가 이루어진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전통적으로 슈퍼마켓이나 이런 회사, 이제 슈퍼마켓이나 이렇게 유통업을 하던데도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을 신경 써야 되고요. 심지어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점점 아직까지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온라인의 시도가 있진 않지만요. 그럼에도 생각보다 많은 온라인 시도가 해외 쪽에서도 있고 국내에서도 원격 진료다마다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도 어느 누가 지금 거의 한 90년대에 비교했을 때 지금처럼 이제 은행에 가지 않고서도 계좌 업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디지털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유연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서비스하다가 언제 갑자기 글로벌 고객이 해외에서 한글로 되어 있어도 요즘에는 한류, K컬처라는 걸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사용자가 직접 한글 사이트를 영어로 직접 자동 번역해서 사이트를 보면서 주문하는 것부터 해서요. 많은 콘텐츠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요. 국내에서 서비스하던 것들을 어느 순간 갑자기 해외로 서비스를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온라인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던 것을 해외로 같이 서비스하고 또 해외에서 한 나라에서 서비스하던 것을 다른 쪽으로 서비스하는지 이런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이 세 번째가 클라우드화입니다. 이 클라우드화라는 것은요. 이제 클라우드가 지금 이 유연성과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어떤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정말 이제 클라우드와 데이터라고 해서요.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쓰는 건 거의 필수가 되었고요. 이랬을 때 데이터를 그 고객사 아니면 회사 내에 자산으로서 어떻게 잘 가지고서 확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든가 비용 절감, 새로운 인사이트 여러 가지 면에서요. 이 클라우드와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또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지금 글로벌에 언제 서비스가
국내에서 하다가 언제 해외로 확대될지가 모르는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전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클라우드가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60개 이상의 이제 리전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타 경쟁사의 클라우드를 합한 리전의 개수를 합한 것보다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리전으로 해서요. 클라우드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언제든지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걸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그럼 실제로 뭐가 바뀌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요. 정말 네트워크,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네트워크라고 하고 컴퓨터에서 리소스와 리소스 사이에서도 네트워크로 해서 서로 통신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네트워크가 예전에 비해서 더욱 촘촘하게 엮여 있고요. 이 촘촘하게 엮인 부분을 일종의 디지털 피드백 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요.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직원 능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하고 하는 부분이 일종의 능률과 어떻게 연동이 되고 그 부분이 고객 접점, 고객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제품 혁신으로 반영이 돼서 실제로 운영 효율까지를 좌우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를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은 개발만 잘하면 되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알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반해서 개발을 최대한 잘하자, 비즈니스 로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한다, 거기서 그쳤는데요. 이제는 개발자도 전체적인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보다 잘 일하며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고객 중심으로 개발자분들도 일을 하면서 제품 혁신에 기여하면서 회사의 전체적인 운영 효율까지도 기여하는 식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말 최신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느낌은요. 진짜 미래의 IT 신기술이 무엇일지 계속 또 고민이 됩니다. 저도 뭐 IT를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미래에는 어떤 신기술이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연구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라고 해서요. 현재는 이제 레드몬드, 미국의 시애틀 그쪽에 워싱턴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라고 하는 어떤 이제 따로 연구 부서가 있고 중국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이제 아시아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최신 기술, 즉 우리가 아직 프로덕션 실제 상용화가 되기는 어렵지만은 또 IT가 또 미래에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다가오는 10월 18일에서 20일 날 온라인으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진행되긴 하지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한 1분 정도의 비디오로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How can we build our capacity to anticipate, absorb, and adapt to disruptions in society? Which advancements and innovations are necessary to deliver effective care and reduce health inequities? How can technology help us achieve our aims in life and work in meaningful ways? What role can research play in understanding and building trust in technology? As the cloud grows in importance to society, what innovations are necessary to ensure it can meet our future needs? How can we advance AI in ways that empower more people more of the time? The Microsoft Research Summit is a premier forum to engage with the global research community. Join us.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요. 우선은 AI가 진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AI가 조금 더 사회적 책임까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식으로 개발자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뭐 저도 오늘 아침에 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었는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즉 RE100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기업들도 이제는 미래의 먹거리를 많이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때 기업도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신경 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구조로 정말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는 체감이 안 되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연구를 하는 쪽에서는요, 탄소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IT가 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세 번째, 데이터가 정말 정교해지고 많아지면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유전이라든가 유전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IT가 쓰일 때는요, 뭐 염색체에서 뭐 사람의 염색체 뭐 몇 개가 있다 해서 뭐 AGCT 즉 해서 막 그 연구를 하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학습에 하는 데이터 축적되는 양이 점차 방대해지고 있어요. 즉 수많은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잘 유의미하게 쓰이는가에 대한 연구, 거기서의 분석, 그런 부분이 지금 몇 가지 키워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실질적으로 와닿는 내용으로, 좀 개발자분들께 와닿는 내용으로 잠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비즈니스가 계속 변하고 있음에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지난 5월달, 마이크로소프트는 참고로 매년 5월달에 개발자를 위한 이 빌드라는 행사를 지금 수십 년째 계속 이어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 빌드라는 행사에서 강조된 개발자 역량으로 10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키워드를 보게 되면요, 첫째, 개발자들이 플로우, 어떤 식으로 작업의 흐름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클라우드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서 개발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앱도 어디서나 있는지 가정해서 해야 된다. 네 번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본연의 핵심적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데이터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가치를 잘 느끼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모델 에즈 플랫폼,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산업이 미래에도 정말 계속해서 갈 거기 때문에 이 모델이 플랫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하이브리드 AI라고 해서요, AI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제 모델 트레이닝만 하고 어떤 때는 사용만 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커스텀 AI라고 해서요, 기존에 어떤 때는 AI로 해서 미리 학습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AI의 데이터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커스텀 AI도 있고요. 또는 이 AI가 모바일 폰에서 동작하는 AI도 있고, 심지어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AI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로우 코드, 노 코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코딩을 아예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코딩을 잘하는 개발자와 상대적으로 비즈니스의 전문가이신 분들과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홉 번째, 협력을 할 수 있는 앱. 열 번째, 메타버스. 이 10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보다 이 빌드 202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요 밑에 있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와 IT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다음으로 바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사티아 나델라, 저희 현재 3대 CEO이신 현재 CEO이신데요. 이 CEO께서 영어로 하신 말씀이, 우리는 2년에 걸쳐야 할 변화를 2달 만에 빠르게 변신을 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 근원에는요, 에자일, 유연성이라고 하는 이 에자일리티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에자일리티가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문화의 혁신과 함께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개발자의 면에서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혁신과 개발자 역량 강화라는 걸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첫 제품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MS 도스. 예. 아무래도 도스가 많이 이제 익숙하고, 또 현재 시대에 사시는 분들은 또 윈도우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요 슬라이드의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폴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두 명이 창업하게 됐는데,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첫 제품이 바로 베이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는 베이직이라는 언어로 해서 누구나 쉽게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수 있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그 IBM인가 어디 뭐 어디 회사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도스를 인수하면서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도스라는 이제 운영 체제의 회사로 거듭나게 되고요. 오피스와 관련된 부분도 점차 발전해서 오피스. 그리고 90년대에는 이 베이직이 점차 이제 어느 순간 윈도우 시대로 접어들면서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해서 윈도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개발에서 출발한 회사고요. 이 개발에서 출발하면서 사용자가 그리고 전 세계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당시의 목표는요. 전 세계의 모든 가구에 PC가 적어도 한 대씩 보급이 되면은 그 보급된 PC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걸 목표로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점차 발전을 했었고요. 하지만은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으신 분이 2대 회장인 스티브 발머이신데요. 이분이 2000년대에서 2014년까지 재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재임을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많이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첫째,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전에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쓰이면서 94년도에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나왔거든요. 하지만은 90년대만 해도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오늘날처럼 많이 쓰일지 몰랐습니다. 다 유닉스를 쓸 거라 생각했는데 2000년대에 리눅스 운영체제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어느 순간 윈도우만 쓰는 세상이 아닌 리눅스를 쓰는 세상이 많이 왔습니다. 세 번째, 자바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온 건요 1998년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예, 98년쯤 97년인가 98년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모든 플랫폼에서 이제 다 돌아갈 수 있는, 즉 자바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러면 바이트 코드로 나오고 그 바이트 코드가 돌아가는 이제 자바 실제 컴파일 이제 JIT라고 하는 이제 그 컴파일러가 실제로 뭐 윈도우건 뭐 리눅스건 뭐 맥이건 어디든지 다 돌아갈 수 있는 식으로 JVM 식으로 설계를 해서 자바가 발전을 했고요. 이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놓친 것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가 이 스티브 발머라는 회장님이 계셨을 때, 2대 회장님이 계셨을 때 .NET 언어를 자바에 충분히 대응하면서 이길 수 있는 .NET이라는 어떤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거기서 비주얼 베이직 .NET,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베이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베이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NET 그리고 C샵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련지어서 이제 .NET 프레임워크 다 동작할 수 있게 같이 컴파일이 되고 바이트 코드 다 아키텍처는 똑같은데 이제 윈도우에서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초창기에 2000년대 초반에 .NET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은 분들이 느꼈을 때는 베이직에서 많이 배우셨던 분들이 점점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비주얼 베이직과 비주얼 C++, 비주얼 C++로 해서 베이직과 C++ 시장으로 해서 많이 왔었는데 그분들이 .NET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리눅스가 발전을 하고 하면서 근데 .NET으로 개발하면 리눅스에서 안 돌아갔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종의 뭐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하는데요. 3대 회장님이 오시면서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이 부임을 하셨고요. 이분이 부임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한다라고 딱 외치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를 사랑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를 팔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리눅스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는데요. 그 변화가 슬슬 뒤늦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변화의 근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혁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발 문화도 혁신하면서 이 개발자의 역량에서 오픈소스가 중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변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 6, 7년간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적인 변화이고요. 잠시만요. 네, 첫 번째는 클라우드 퍼스트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애저라는 클라우드에서 뭐 전 세계 6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엄청 많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애저라는 클라우드가 2009년에 정식 출시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름이 윈도우즈 애저였어요. 즉 무슨 얘기냐? 마이크로소프트는 2009년만 하더라도 여전히 윈도우가 잘 팔리던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많은 분들이 윈도우, 오피스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클라우드 중심의 회사로, 저도 직원으로서 당당하게 클라우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의 중심이 되는 게 이제는 애저 클라우드고, 그리고 오피스도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진화를 해서요, 윈도우즈 애저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말 클라우드가 제 전면에서 배치되면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요, 이제 회사에서 개발하는 문화,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는 문화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오면은 배울 수 있는 문화인데, 다른 회사에서 있었던 분이 오시면은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뭐 소스 버전 관리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개발자분들께 물어보면 기트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트를 썼느냐? 아닙니다. 기트 같은 거 안 쓰고 자체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를 썼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MS에 오면은 정말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디지털 혁신을 하면서 개발 기술과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세 번째, 오픈 소스를 중심으로 열린 문화와 함께 변화를 했습니다. 자, 먼저 클라우드와 함께라는 거에서 구체적인 부분의 첫 번째는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래 목표는, 이제 미션은 전 세계에 책상이 하나가, 가정집마다 책상이 하나가 있을 때 그 책상 위에 있는 PC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 보면 빌 게이츠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션이 어떻게 바뀌었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구상의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역량을 돕는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이제 생각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 역량이라는 부분, 개발자의 능력이 뭔가 자신이 성취를 하고 그 부분이 도울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다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변화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지금 현재 로고도 윈도우즈 애저, 약간 오른쪽에 그 로고가 점점 왼쪽으로 바뀌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로고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중심의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한때 오른쪽에 그 위에 있는 그림처럼요, 다른 회사들은 뭐 수직적인 관계라든지,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로 총질하는 문화다라고 할 정도로 이 문화가 또 개편이 필요했고요. 그 부분에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즘에 데브옵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는 디벨롭먼트, 개발과 오퍼레이션스, 운영의 혼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데브옵스라는 걸 쓰실 때 사실 이해하는 부분마다 많이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CEO 분들 같은 경우는 데브옵스 하면은 이제 두 명이 개발하던 거 한 명이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해도 이야기하는데요. 데브옵스 자체는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배포되고 하는, 우리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공학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론은 뭐 폭포수, 뭐 워터폴 같은 그런 개발 방법론이 있는데, 그렇게 개발하지 말고 개발한 거를 바로바로 배포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또 롤백도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면서요, 개발과 운영에 배포할 때의 벽, 즉 이제 제가 초창기에 개발을 할 때도 사실은 저도 뭐 개발을 뭐 열심히 해왔지만은 썩 초창기에 결코 잘했던 개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고서 배포도 해달라고 했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버그가 있어서 이제 운영 배포하시는 분께 커피 하나 들고 가서 이제 제가 버그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이제 한번 재배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서 밤 10시에 커피 사들고 가서 막 부탁하고, 막 그 정도로 개발과 운영자가, 개발하는 사람과 운영자, 배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요. 부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개발 처음부터 잘하면 되지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요, 이 벽을 줄이는 게 데브옵스고요. 지금은 이 부분이 MLOps, 머신러닝과 오퍼레이션스라고 해서요, 우리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머신러닝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하고 트레이닝한 다음에 그 결과를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그 과정에서도 MLOps라고 해서요, 모델의 정확도라든가 프리시전 리콜이라든가 그런 걸 잘 확인하고 실제 프로덕션에 배포가 됐을 때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고 이슈가 있으면 바로 이전 버전으로 롤백하는 식으로 그렇게 데브옵스 문화와 MLOps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면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브옵스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물 조금 마시고 할게요. 예, 데브옵스와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트를 쓰지 못한 이유가 사실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기트라는 거는 그 리눅스 토발즈라고 해서 리눅스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 기트라는 걸 설계했습니다. 그 리눅스 커널에 컴파일했을 때의 크기가 초창기에는 한 100메가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100메가 몇십 메가로 될 겁니다. 그게 점점 용량이 커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리눅스보다 윈도우 커널의 소스 사이즈가 큽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2010년쯤인가 윈도우즈 2000 소스가 유출이 됐던 적이 있어요. 뭐 전 입사 전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2000 소스가 유출됐었고요. 그 당시에 소스 파일의 압축 크기가 2기가 정도가 됐었습니다. 소스 파일만, 그러니까 바이너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스만 2기가인 거예요. 그 대용량의 파일을 가지고서 기트에서 했을 때는요,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잘 안 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쓰는 소스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일도 많고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트에서 속도가 안 났던 겁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게 원인이면 속도를 개선하면 되지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으로 원래 쓰던 팀 파운데이션 서버라고 하는, 이제 현재는 애저 데브옵스 서버인데요, 그 부분의 프로토콜을 개선해서 그거를 그대로 쓰되 기트랑 100% 호환이 되도록 프로토콜을 바꿉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실제로 여전히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쓰더라도 기트로 해서 똑같이 내려받고 처리하는 부분을 다 가능하도록 바꿨고요. 그렇게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새로 오신 직원분들이 과거의 소스를 뭐 클론하고 하는 그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닌 기트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게 됩니다. 즉, 데브옵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 소스 관리고요. 여전히 국내의 현실이 기트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서브 버전을 쓰고 있는 곳도 여전히 많고요. 아니면 소스 형상 관리를 잘 못하는 회사도 여전히 많습니다. 데브옵스의 가장 큰 첫 번째는 이 소스 저장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버전 관리를 잘 하느냐가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런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부분에서 성능 이슈를, 내부에서 있던 성능 이슈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이제 라이브 컬처 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요, 이 개발 문화를 엄청 바꾸게 됩니다. 예전에 거대하게 10몇 명이 있던 팀을 작은 소규모 팀으로 변화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한 이제 뭐 버전 관리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관리자도 기트를 알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팀 내부에서 뭐 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를 계속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의 팀의 상세 변화를 보게 되면요, 일단 뭐 물리적인 팀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규모를 계속 줄이면서 일종의 스프린트라는 식으로 해서 3주마다 계속 개발하고 그걸 계속 반복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피처를 공유하고 하는 식으로 상세 변화를 갖게 되고요. 또한 세 번째 변화는 오픈소스와 함께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오피스, 우리가 이제 여기도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파워포인트가 이제 뭐 클라우드 버전도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버전이 실제로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피스가 돌아가면 분명히 뭐 윈도우 서버에서 돌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서 이제 리눅스의 비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면은 윈도우 가상 머신만 쓴다고 생각하지만요, 윈도우즈 서버뿐만 아니라 리눅스도 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클라우드 역시 리눅스에 계속 오픈소스에 친화적인 클라우드로 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오픈 소스에 대해서 많은 오픈 소스를 지원해서 뭐 MySQL이라든가 포스트그레 SQL이라든가 이런 DB 솔루션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는 가장 큰 특징은 다른 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협업을 합니다. 즉 레드햇과 협업을 하고 캐노니컬이라고 해서 우분투를 만든 회사와 협업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는 이제 캐노니컬 리눅스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살짝 장애도 있었는데요. 뭐 파트너십이 뭐 그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이 오픈 소스를 잘 하는 기업과 공고하게 협력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또한 2018년에는 GitHub를 인수했습니다. GitHub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픈 소스를 할 때 1차적으로 접근하는 일종의 공간 커뮤니티가 되었고요. 이 GitHub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GitHub을 보다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오픈 소스에서 이제 개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이 브란덴 번스라고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즉 우리가 지금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이제는 쿠버네티스로 해서 이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는 세상이거든요. 이 쿠버네티스의 창시자가 3명이고 이 3명이 사실 구글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이크로소프트로 한 5년 전에 영입이 되었고요.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는데,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저 정확하게 그건 안 나는데, 이 귀도반 노썸이라고 하시는 분은 파이썬 언어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이 분도 마이크로소프트 영입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파이썬이 오픈 소스로 해서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오픈 소스에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영입하면서, 개발자 분들 많이 영입하면서 정말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도 쭉 이야기 드렸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변화에서 보면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술과 함께 공동으로 성장하고 모두가 각 분야에서 개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세 번째가 개발자 커뮤니티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쭉 이야기하면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뭐 기술에 대해서 기술 집약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환경 등에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는 뭐 퓨전 디벨로퍼라고 해서 이 부분은요, 전문 개발자와 상대적으로 전문적이지 않은 개발자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인식하고, 부족한 개발자가 아닌 전문 개발자가 있고 전문적이지 않은 개발자를 저희는 뭐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분도 둘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문 개발자와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분들이 협력을 하는 퓨전 디벨로퍼 세상이, 퓨전과 같은 세상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개발자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특히 개발자분들은 계속 학습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분들이 뭐 저녁 때 또 어디 스터디에서 공부하고 때로는 새로운 신기술을 계속 공부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개발자 커뮤니티 중요성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 개발자와 관련된 역량 강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열린 소통,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 정말 계속 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공유를 계속하면서 모든 개발자가 커뮤니티와 함께 발전하는 이 개발 문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으로 오픈 소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잠시 이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의 코스 맵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 대학에서 우리가 컴퓨터 공학과에서 1, 2, 3, 4학년이 있을 때 요 근간이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또 기업에서는 굳이 여기까지 배우는 게 필요하냐라는 어떤 이슈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1학년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2학년 때는 뭐 디지털 컴퓨터의 어떤 전체적인 기본적인 구조 배우면서 3학년 때 프로그래밍 언어 패러다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선택으로 갈 수도 있고 운영체제라든가 네트워크를 배우게 되고 4학년 때 가서 구체적인 뭐 컴파일러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요 패러다임이 사실 지난 20-30년 동안 IT가 발전했음에도 이 근간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계속 변화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신기술이 정말 많이 등장하면서요. 융합 과목이 컴퓨터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과목, 예전에 전통적인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굳이 따지자면은 운영체제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운영체제도 중요하고 거기서 어떻게 개발을 하는 여러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예전에도 기계학습이라는 과목이 우리가 4G 이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대학원에서도 배우긴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는 융합 과목으로서 학부 과정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근데 또 인공지능을 하려면요. 지금은 인공지능 대학원이 지금 전국에 한 1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국에 최근에 인공지능 대학원이 많이 또 설립이 되었죠. 이런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보면요.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픽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중요해집니다. 컴퓨터 비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을 어떻게 시각화하는 부분을 인공지능 할 것인가. 컴퓨터 그래픽스, 단순히 포토샵 필터라든가 그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보정하느냐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데이터 마이닝, 바이오 인포메틱스, 보안 이쪽에서도 인공지능, 모든 부분에서 또 인공지능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즉 융합 과목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특히 두 가지 패러다임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와 라이브러리가 가장 현 시점에 비즈니스에서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느냐. 역시나 지금도 우리가 개발자를 찾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는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면접 보고할 때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때 특정 개발 언어를 내세우기가 지금은 또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개발자 수요가 많아야 되고 빨리 개발자를 찾아야 되고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꾸면 된다라고 할 정도지만요. 그럼에도 언어가 바뀔 때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 배우는 부분이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글로벌하게 작년 기준으로 이게 탑 프로그래밍 랭귀지 조사한 거 IEEE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이 가져온 게 이쪽에서 1위가 파이썬이었고 2위가 자바였습니다. 자바와 파이썬은 많이 달라요. 물론 파이썬 부분이 더 쉽다고 하지만은 자바에서 객체 지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파이썬은 객체 지향으로도 할 수 있고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에 이제 개발할 때 장고라든가 웹 프레임워크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자바 쪽으로 가면은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스프링으로 해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와 라이브러리가 가장 효율적인지, 즉 요즘에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바보다는 파이썬으로 해서 텐서플로우라든가 그런 부분을 빠르게 가져다 쓰는 부분이 더 유용할 수 있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가 그런 복잡한 어떤 앱을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할 때는 여전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C 언어, C++ 많이 활용되고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노드.js라는 걸로 해서 프론트엔드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백엔드에서 노드.js 통해서 많이 또 구현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패러다임은요. 이 오픈 소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픈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우드를 직접 구현하는 오픈 소스고 제가 한때는 컨트리뷰션도 여러 가지 했었던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활동했었는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제 오픈 스택 커뮤니티도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증가하고 코드량도 증가하면서요. 엄청난 오픈 소스가 발전이 있었어요. 이 방식에서 조금 더 왜 오픈소스가 개발자 영역에서 중요해졌느냐. 첫째, 예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지금 자바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전히 좋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어셈블리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고수준 언어로 해서 파이썬이 더 잘 읽히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주피터를 통해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떤 자신이 컴파일했던 그 모든 내역까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를 어떻게 잘할까라고 보면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정말 더 보기 쉬워지는 95년에 왼쪽도 물론 쉽다고 하지만 2019년에 파이썬 오른쪽 같은 언어도 보기가 쉽죠. 보기 쉬운 언어로 해서 공유를 서로 잘하는 부분. 두 번째, 그래서 공유를 통한 발전이라고 해서 인터넷의 문화가 점점 발전하면서요. 공유를 보다 잘할 수 있게 됐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저작권 이슈가 생기는데요.
이 오픈 소스 세계에서 뭐 GPL, LGPL 뭐 여러 가지 라이선스가 잘 정의되고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공유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오픈 소스가 더 개발자 역량에서 중요해진 시기가 되었고요. 이 오픈 소스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소스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스가 계속해서 변화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자일 지금 이제 점점 계속 IT 기술이 계속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변화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변화의 내역을 기트와 같은 버전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라고 해서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것만이 아닌 히스토리를 같이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지가 지금은 기트허브에서 다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걸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마음에 맞는지 그래서 그쪽으로 더 취업이라든가 이직의 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닌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공개적인 리포트, 문제가 있을 때 공개를 하고 빠른 해결을 하는 방법 그리고 대형 글로벌 기업인 경우에는 아예 오픈소스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이제 기업 발전 방향과 동반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오픈소스는 다음과 같이 숫자로 제가 뭐 시간이 어느 정도 꽤 많이 된 것 같아서요. 좀 빠르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픈스택은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오픈소스에서 이제 성장을 해왔고요. 예, 점점 계속 오픈소스가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트허브의 레포지토리 저장소 개수가 400만 개가 넘어갈 정도고 이것도 불과 몇 년 전 통계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오픈소스가 발전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 예전에는 단순히 개발에서만 했었는데 이제는 데브옵스라든가 인프라 부분에서도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뭐 소프트웨어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제 오픈소스가 잘 쓰이지 않았던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오픈소스를 쓰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개발자의 역량 같은 경우는요. 오픈소스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럼 개발자 역량을 뭘 배울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코딩 규칙. 기업에서 보면은 여전히 개발자분들이 내 코딩 규칙이 맞다, 뭐가 맞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코딩 규칙과 함께 왜 발전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코딩 컨벤션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 배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코딩과 같이 표현하는 문서화라고 했습니다. 코딩도 중요하지만 개발자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역량에서 문서화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문서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요즘에는 텍스트로 문서화를 많이 하고 그 텍스트로 문서화만 하면 HTML, PDF 자동으로 바뀌면서 그 내용을 문서화해서 남기는 식으로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픈소스 생태계에선 지금 거의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API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계할 때 그냥 뭐 칠판에서 막 그리고 논의하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런 부분도 다 이제는 뭐 API로 해서 툴을 쓰게 되면요 자동으로 오픈 스펙으로 갖추어지게 되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오픈소스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개발자 역량이 오픈소스에서는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역량들이고요. 버그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떻게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정말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전통적인 폭포수 개발 방법론이 아닌 이제는 뭐 애자일 개발 방법론 뭐 등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스크럼, 뭐 스프린트 이야기하는데요. 뭐 근본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개발자의 역량이 문제 해결하고 구현하고 학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의사소통하고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변하진 않지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오른쪽과 같이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고 그랬을 때 개발자분들이 다 부담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오픈소스라는 걸 통해서 빠른 변화 속에서 이 애자일리티에 보다 잘 적응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요즘에는 또 이제 젊은 뭐 저보다는 젊은 이제 세대 분들은
뭐 인프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배우는 개발자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8월 달에 열렸던 행사인데요. 저는 아쉽게 가지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간만에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열려서 코엑스에 한 1000여 명이 개발자가 와서 서로 노하우를 소통하고 거기서 어떻게 개발할지, 즉 개발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개발자분들이 자신도 성장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오픈소스와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오픈소스와 함께 배우는 공간이 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서 이제 많은 오픈소스에 대한 활동을 격려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오른쪽에 있는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지원, 그리고 뭐 공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많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네이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여러 회사에서도 많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걸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오픈소스와 함께 배우는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오늘 얻었으면 하고요. 이상해서 오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